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산에서 열린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연속 2번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보수 대통합 내년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 관련 행사 여기에 연거푸 참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꼭 국내 정치적 시각에서만 볼 게 아니라 국제적인 글로벌 컨텍스트에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KBS가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 이제 박민 사장, 그동안 이제 인사청문회가 끝났고요. 빨리 이제 청문 결과 보고서를 보내달라.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국회 다시 재송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대로 지금 방금 전에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제 KBS가 우리 수중에 넘어왔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KBS 내부에서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미 좌파 편향적 KBS, 이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문재인이가 완전히 KBS를 좌파 방송으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추락시키는 것이죠. 이제 정상화인데, 정상화는 항상 제가 말씀했지만 사람을 바꾸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좌파 이 간판 이 프로그램들 전부 싹 다 앵커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KBS 노조가 이제 3개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서 KBS 내부 동향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충북 동지회. 이거 충북 동지회가 지금 송영길을 만나가지고 송영길이가 국가 기밀을 갖다가 외교 기밀을 이 충북 동지회에 넘겼다. 그게 녹음 파일까지 검찰에 이제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송영길이 부르는 것이 남아 있는데, 지금 중앙일보의 단독 대대적인 보도를 보면은요, 충북 동지회가 이제 아지트 하나를 아예 대놓고 딱 잡아가지고 거기서 남자 여자 둘이 같이 살면서 간첩질을 했어요. 야, 이 간도 크죠. 예. 자, 그래서 그 간첩질한 이 아파트 남자 여자 그게 4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온갖 책략을 다 동원해서 지금 재판을 무기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북한의 사법투쟁 전략에 따른 것이죠. 자, 그래서 충북 동지회 이 간첩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요, 이 부정선거. 왜냐하면 내년 4월에 지금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부정선거 문제가 우리 보수 일각에서 계속해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어제는 말이죠. 어제는 광화문에서 지금 이제 우리 보수 애국 단체들이 대대적인 집회 시위를 통해서 반드시 그 수개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선거 조작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노태학 전 노태학 지금 선관위원장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재인과 이재명 구속을 강력히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내용들을 이 핵심적으로 좀 압축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맨 먼저 윤석열 대통령 자료화면을 먼저 보여드리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요, 요 자료화면이 오늘 새마을 지도자 이 대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마을 대회 특징 중에 하나는요, 청년의 약속 선언이라는 이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새마을 정신도 기리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비약적인 도약의 단계로 다시 싹 바꿔야 되겠다. 저성장이라고 하는 이 악순환을 빨리 끊어야 되겠다. 뭐를 통해서? 새마을 정신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의 미래 약속. 청년의 약속수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청년 세대를 각별히 챙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2030 청년 세대, 이게 미래 세대의 미래의 주인공들인데, 그래서 오늘 이 의미는 바로 보수의 가치, 이런 측면보다는요, 대한민국 발전의 가치를 새롭게 조망하는, 뭘 통해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꼭 보수 통합, 박정희 대통령이 보수라 해서 여기에만 이렇게 협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렇게
한 뭐 7천여 명이 참석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이 참석했죠. 자, 그래서 오늘 아주 아주 환호도 대단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요 내용은요, 뭐 여러분들 뭐 새마을 운동의 정신이야말로 이게 다 뭐 잘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새마을 운동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예, 그리고 또 이 새마을 정신이 이제 바탕이 돼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바로 우뚝 섰다. 예, 요런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청년 리더들을 만나서 우리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좀 이끌어 달라 믿는다. 그래서 청년들이 글로벌 연대를 더욱 더 튼튼히 해줄 것이다. 자, 그리고요, 새마을운동이 청년 미래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이 행사에서는 이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공급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상생과 통합,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과 행동, 그리고 세계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 이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이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이러한 치하 연설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뭐 저도 뭐 공직에 있으면서 이 새마을운동, 특히 이제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돼서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이 각국의 새마을운동이 어마어마하게 국가 발전 대표적인 프로젝트의 하나로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공인된 이제는 운동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새마을 운동이 다시 한번, 특히 윤 대통령도 강조했어요. 예. 윤 대통령도 굉장히 강조한 게 이제 뭡니까? 새마을 운동 이 정신. 이게 하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강인한 이 긍정적 이 마인드, 이런 점을 상당히 또 강조를 했다. 예, 이렇게 상당히 좀 그런 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말이죠. 지금 이제 오늘 새마을중앙회에 참석한 거 아까 이제 그런 자료화면도 보여드렸지만은 지금 다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윤 대통령도 이 새마을중앙회장, 이제 오늘 이제 이 시상식도 가졌어요. 여기 이제 윤 대통령 사진에 잘 나와 있죠. 이 중앙회장이고 그 옆에가 행안부 장관, 이 옆에가 이제 우리 이제 김기현 대표,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어마어마하게 성황리에 오늘 행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새마을운동은요, 글로벌 그 발전 프로그램 중에 하나, 아주 모범을 받는 이런 지금 그 운동으로 평가를 이미 딱 굳히고 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요, 윤 대통령의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행보 중에 이제 하나,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요. 지금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영어로 IPEF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회의에도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 세계적인 틀에서 경제 이 집합체가 큰 틀에서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바로 뭐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름이 좀 길어요.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이게 이제 IPEF의 이제 준말인데요. 요게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서 작년 5월에 출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14개 국가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미를 비롯해서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14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자, 이름에서 지금 나타나듯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 국가들 전부 다 여기에 이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지금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또 이름도 좀 길고 좀 복잡한데,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걸 갖다가 RCEP이라고 합니다. RCEP라고 해요. 예, 동반자 협정. 자, 이게 이거는 중국이 주도해요.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하고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지금
그 RCEP 요 두 가지로 지금 두 가지로 이제 경쟁적 구도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RCEP을 우리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이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도 중요 국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배제하는 건 아닌데, 원칙적으로는 지금 인도 태평양 이 경제 이제 프레임워크, 우리가 여기에 공식적인 멤버로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 점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당연히 우리 윤 대통령이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중에 참여를 해서 그간의 협상 경과를 확인하고 향후의 구체적인 협력 계획도 논의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제 KBS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KBS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제 뭐 박민 사장, 여러분들 이제 이 문화일보 논설위원 출신이 되겠습니다. 뭐 그동안에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언급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KBS 이분이 이제 박민 사장인데, 뭐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일보에서 오랜 동안 이 기자 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법조언론클럽 회장, 그리고 관훈클럽 총무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문화일보에서는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평직국장을 지냈어요. 그래서 지난 7일 날 인사청문을 실시했고,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서 9일까지, 그러니까 이미 3일이 지났어요. 경과보고서를 대송부해달라 라고 요청했지만 채택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전격적으로 윤 대통령이 임명장을 오늘 이제 사인을 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식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요, 이 전임 KBS 사장들이 임명될 때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냐? 우리는 7일에서 10일이니까 5일 걸렸잖아요. 고대영 전 사장의 경우에는 9일, 양승동하고 김의철 전 사장, 문재인 정부에서는 각각 8일과 18일이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임명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게 뭐 이 좌파 완전히 소굴이 돼버렸잖아요. 요걸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그만큼 시급하다. 왜? 너무 좌파 일변도로 딱 이 방송이 추락해버렸으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도 일부 아주 잘못된 편향적 불공정 방송 프로그램들, 이거 프로그램 진행자, 이 제작진들, 이거 싹 교체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뭐 그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자,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요, 몇 개 프로그램 제작진, 그리고 운영자들, 이 진행자들, 이런 사람들 앵커들이 이제 내려갔어요. 자, 내려갔는데, 그러고서도 또 지금 내려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즉 앵커들이 싹 다 바뀌어야만 되고요. 그리고 박민 사장이 이제 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죠. 박민 사장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거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내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진우 같은 경우 그리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이 바뀝니다라고 인사를 한 이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미 바뀌기로 이 공표가 된, 바뀌기로 공표가 된 게 이제 최강시사. 이 최경영의 최강시사가 대표적인 이 좌파 방송의 하나가 아니겠어요. 이거 얼굴이라도 한번 보시죠. 얼굴은 멀쩡한데 이게 이제 좌파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죠. 최경영의 최강시사. 그리고 주진우는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이거 주진우 이거 노는 꼴 보십시오. 주진우는 청문회 과정에서 이 박성중 의원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을 하고 나서 한번 살펴보겠다, 조치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최경련은 이미 떠났고, 그리고 홍사훈이도 떠났어요. 홍사훈이의 경제쇼, 요것도 아주 좌파 대표적인 요것도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주진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치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아직은 안 떠나지만 떠난다. 이번 주부터 이제 떠나는 게 KBS의 유괴 뉴스 광장이 되겠습니다. 자, 뉴스 광장의 이 두 앵커가 떠난다. 이윤정 앵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남자 앵커 김태욱 앵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사람이 떠난다. 그래서 이미 이제 지난 10일 날이니까 이틀 전에 떠납니다,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현업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제 앵커는 내려놓고 기자로 돌아가고, 여성 앵커는 이제 계속 다른 프로그램을 맡을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 화면은 지금 없지만은 열린 토론, 이 열린 토론이 말이죠, 이게 대표적인 이게 이 좌파 방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열린 토론 같은 경우가 지금 이미 이번에 말이죠,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박성중 의원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한 이 프로그램이 바로 이 열린 토론입니다. 자, 그래서 열린 토론 같은 경우는 특히 말이죠,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많은 이 허위 뉴스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열린 토론의 정준이 이런 그 인물인데, 그래서 지금 열린 토론의 진행자인 정준이하고 민원연 민주언론 시민연합 공동대표를 고소를 우리 국민의회에서 한 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전면 이제 이 앵커, 이 제작진 그리고 간부들 싹 다 물갈이를 해야 되겠죠. 요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KBS 여기에서요. 지금의 언론노조, 그러니까 KBS 노조에 이제 언론노조 KBS 본부가 있어요. 언론노조 KBS 본부가 있고, 이거는 이제 이게 완전히 전원연의 대표적인 좌파 노조단체고, 그리고 KBS 노동자분 이제 우파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언론 국민연대 이런 데서요. 이번 인사 문제 관해서 이제 전원연 KBS 본부 여기에서는 뭐 대대적인 비판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앵커 교체하는 것은 박민 이제는 이제 임명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임명되기 전에 벌써 이게 바뀌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박민 사장이 이제 취임 전부터 벌써 권력 노름을 하는 거냐. 그래서 전원연의 전국 언론 노동조합의 KBS 본부가요. 이 앵커들의 이제 하차 소식에 대해서 아니 인사 발령도 나지 않는데 벌써 클로징 멘트하고 바꾸는 거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을 내놨어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KBS 노동조합에서도 일부 비판적 시각을 지금 이제 비판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수 노동조합이니까 KBS 정상화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KBS 정상화 계획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 누구도 반드시 책임을 지고 물러나가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준은요. KBS 본부의 그러니까 이제 민노총 이 노조는 강력히 반대. KBS 노동자면 이거 정상에 걸림돌이 되잖아. 잘라내야 돼.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공정언론 국민연대도 이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이 박민 측근을 자처하는 일부 세력들이 내정자의 대리인 행사를 하는 거 이거는 인사농단이다. 그래서 KBS 상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사규정에 어긋나며 KBS 사장 공무는 대국민 사기라는 좌파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우려가 있다. 이러한 또 비판적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KBS가요, 지금 이제 사장이 이제 임명됐으니까 내일부터 출근하면은 제대로 이제 뭐 결재권 행사하면서 딱딱 정리를 해 나가겠죠. 자, 그래서 이 KBS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KBS 뉴스 광장, 그 다음에 이 홍준희 경제쇼, 최경영의 최강시사, KBS 열린 토론, 그 다음에 주진우 라이브,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오후 방송 KBS 사사건건 요런 방송들 한 뭐 6, 7개가 대표적인 편파 프로그램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 싹 다 물갈이가 임박했다. 그리고 물갈이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KBS 노조들이 이제 민노총 노조는 전면전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전면전까지는 아니고 일단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KBS 노동자 우파 노조는 일부는 이 비판적인 시각도 물론 있지만은 정상화 걸림돌이 된다는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바꿔야 된다. 예. 그리고 공정언론 국민연대에서는 이제 박민 측근들이 이런 걸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KBS가 진짜 이제 제대로 이제 개편의 칼자루를 이제 박민 이 사장 후보자가 빠른 속도로 좀 휘저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는 충북 동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뉴스가 조금 복잡합니다. 자, 먼저 자료화면을 보면 이게 충북 동지 이게 간첩 조직인데 요것들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홈페이지까지도 운영하고 있고요. 요 인사들, 이게 이제 얼굴이 다 가려졌는데 요것들이 간첩들이에요. 요 간첩들이 말이죠. 2017년도 대선 때 문재인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이게 뭐 간첩들이 뭐 아주 지하에서 아니라 대놓고 간첩 활동을 아예 수사를 안 해버렸잖아요. 아예 국정원의 수사권을 뺏어다가 경찰로 넘겨버렸지 않습니까? 요것도 빠른 속도로 우리가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야 돼. 이 대공수사권을 다시 국정원으로 돌려주려면 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요 내년에 총선 때 이거를 총선 공약으로 좀 제기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북 동지에는요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하는 것도
강력히 반대해 왔어요. 간첩이니까 북한이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서워하는 게 이게 바로 35A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중앙일보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충북 동지에서 아지트로 쓴 아파트가 있어요. 이 다세대 주택을 아지트로 썼는데 여기를 보니까요. 야, 이게 본래 간첩들은 항상 간첩들 종북 좌파들이 이게 성 문제가 문란하다 이런 얘기는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를 떠나서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한 아파트 안에 말이죠. 남자 간첩하고 여자 간첩이 같이 살았어요. 물론 방은 따로 썼다고 하는데 이거 말이죠. 그래서 이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위원장이 윤 씨인데 이게 52살 먹은 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고문이라는 인간은 59살 먹은 남성이에요. 박모 씨로 되어 있는데 요 인간들이 한 아파트 안에 살아왔어요. 살림을 해왔어요. 아예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딱 성적으로 말이죠. 이게 북한 당국에서 딱 묶어놓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예. 아주 이게 잔인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이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말이죠. 최근에 재판에서 이 검찰에서 공개한 내용인데 이 아파트를 아지트를 갖다가 그 압수수색을 해서 뭐 어마어마한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뭘 찾아냈느냐? 간첩 증거 USB가요. 무려 10개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공용 PC, 하드디스크, 압수물이 무려 26개나 됩니다. 빡빡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압수수색을 담당했던 청주지검의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게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아지트가 충북 청주에 있는 오창업, 양청리 다세대 주택에 거점을 두고 활동을 해 온 겁니다. 여기에서요. 이 불온 서적물들이 다 압수됐죠. 그래서 압수물에는요. 북한 사상을 추정하는 영도책에 관련 문건, 통일혁명단 사건 부록, 통일전선론 문건, 그 다음에 연락 담당 이 고문 박 씨의 다이어리, 그리고 대북통신문이 다수 발견이 됐고요. 우연장이 손모 씨인데 이 우연장이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이적 표현물, 한국사회 변형운동론과 같은 문건, 그리고 세계와 더불어 주체사상 총서 같은 불온 문서들이 수두룩하게 이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충북 청주에는 북에 동조하는 사상 총화 활동을 했고, 그리고 수집한 정보를 수시로 북에 보고했다.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큰 방과 작은 방이 있는데, 큰 방은요, 충북 동지의 고문 이 박모 씨가 살아 있고, 작은 방에는 여성 윤 씨하고 조직원 이모 씨가 거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방에는 여성 늘 소지품과 의류, 그리고 큰 방에는 남성 의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참 이런 인간들이 말이죠. 예, 지금 그래서 포렌식 작업을 대단히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충북 동지의 재판은요, 지금 이제 2021년도 9월이니까 지금 2년이 넘었는데 26개월째 1심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하고 있어요. 법관 기피 신청, 변호인 교체, 뭐 등등 법관 기피 신청을 무려 4차례나 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말이죠. 이 충북 동지에는요. 국법법 위반 증거다. 검찰에 확보한 국법법 위반 증거가 무효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사법투쟁은요. 강력하게 북한 대남 공작기관들이 내부적으로 설정해 놓은 이 간첩들이죠. 설정해 놓은 사법투쟁에 따라서 그대로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아주 대놓고 말이죠. 요즘은 간첩들이 반성하기는커녕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재판 지연 전략까지 쓰고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번에는요 이제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는데, 바로 어제 광화문 일대에서요 우리 우파 단체들이 대대적인 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거 조작을,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그리고 이거 전자개표 이거 써서는 안 된다, 수개표를 반드시 하라, 이런 선거조작 규탄 투표 수개표 쟁취 국민대회를 어제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회는요 우리 우파 단체들, 이 장성 이 육해 공군, 그리고 해병대 예비역 장군 단체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측에서 대대적인 이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대한문 앞까지요 수천 명이 자리를 꽉 채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대회에서는요 부정선거 시뮬레이션이 공개됐어요. 그리고
노태악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렇게 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면 내년 선거도 또 망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요, 이 자료 화면을 제가 담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갖고 못 담아서 제가 핸드폰으로 한번 제가 배우받은 한번 이렇게 이제 어제 행사 장면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시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 이제 이 애국 시민들이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요. 어제 뭐 11일까지 했으니까. 시뮬레이션까지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요. 또 이제 하나를 더 보내드리면요. 자, 이제 본상식 해놓고. 자, 요렇게 해서요. 어제 뭐 아주 굉장히 큰 그 집회가 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꼭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정선거 못 밝히면 내년 선거 또 망한다. 아주 대형 펜발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국민대학의 이호선 교수가 이제 사법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투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지금 이제 자료 화면에 뜬 대로 헌재 소장 이영진 지금 이제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요 사람들한테 이제 넘어갔어요. 이게 11월 7일자 헌재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요. 그동안에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이호선 국민대 교수가요,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드디어 이제 볼심의에 착수를 한 겁니다. 심판에 이제 착수를 한 거예요, 헌재가. 그래서 한쪽에서는 법률 투쟁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대국민 이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자, 그래서 이번 계기에 말이죠, 이 전자개표,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신뢰성 있는 선거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자개표를 없애라. 이게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또 하나의 투쟁 방향은 사전 투표는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 예, 왜 그러냐? 이미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오늘 다른 방송, 이 앞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전 투표는 이미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이거는 모든 형태의 조작이 다 가능하다. 유령 유권자도 넣을 수 있고, 유권자 바꿔치기도 할 수 있고, 두 번 투표도 할 수 있고, 투표 용지도 새롭게 카피해서 똑같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두뇌로 상정이 가능한 모든 부정투표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거 망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호선 교수가 얘기한 대로 사전투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투표의 등가성이 없어져요. 자, 오늘 투표하죠. 내일 또 사전투표하죠. 한 일주일에 또 다시 투표하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어떤 빅뉴스가 터지면은 투표 행태가 싹 다 바꿔져 버리잖아요. 여야 지지표가 싹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을 보면은 무당파들, 이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무당파들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중도층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굉장히 이 투표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시차가 너무 길고, 그리고 사전투표가 이틀씩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예. 이게 투표가 3일씩 된다는 게 한마디로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지나치게 투표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투표의 수월성, 편의성만 보고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 나라도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미 이제 사전투표 이 문제점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따지지도 말고, 더 이상 따지지 말고 무조건 없애라. 이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